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주 대표님 이제 원내대표 취임하신 지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이신데요. 그 역대 어떤 원내대표들이 했던 역할보다 훨 많은 일들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 구성 문제 이렇게 원내대표로서 당 대표 대행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소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달 소회를 좀 밝혀주십시오. 저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진짜 눈코뜰 새 없이 바빴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원내대표는 사실은 원구성 협상을 하고 상임위 배정을 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그 위에다가 가외로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하고 또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이라는 그런 두 가지 과제가 더 있었습니다. 비대위원회를 그냥 모셔도 어려운데 상황이 꼬여 있어서 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놓고 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당내에서도 찬반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 총회 또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많은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가닥이 잡혀서 비대위가 제대로 출범하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은 애초에는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고 선거 후에 당연히 합당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또 상황들이 변하면서 우리가 보수가 두 교섭단체로서 그 여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 실리적인 측면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딴 사정도 있어서 사실상은 통합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만은 한국당에 있는 의원님들의 결단 그리고 저희들의 노력으로 합당이 마무리돼서 보수의 분열 소지를 없앤 것 이것 자체도 큰 일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구가 수성을 해서 갑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사무실도 옮기고 집도 이사하느라고 정말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만큼 선거가 많으셨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예. 우선은 지금은 개원이 가장 또 이제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람들은 이제 국민들은 다들 제때 개원하길 바라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 구성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때 개원이 가능하실지라고 보시는지. 저는 제때 개원이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제때 개원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4년간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야 간에 쉽게 합의에 잘 이르지 않고 이 룰들을 꼭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고 하고 따르면 쉬운데 각자가 여가 되고 야가 될 때마다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서로 자기들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177석을 앞세워서 6월 5일 날 법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이 지키면 좋지만은 안 지킨다 해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닌 소위 훈시 규정, 권고 규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6월 5일 날 하자는 말은 4년간 국회 운영의 룰을 자기들 일방적으로 정할 테니까 따라오라는 말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걸 동의하기가 어렵고 미국은 한 석이라도 많으면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갑니다만은 미국은 자유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는 금태섭 의원 소신투표했다고 징계까지 하는 마당에 177명이 그냥 당이 정하면 똘똘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전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가면 이게 의회 독재, 일당 독재로 가는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권력, 언론 권력, 지방 권력, 사법 권력 다 가지고 가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의회 권력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의석에 맞는 상임위원장은 우리에게 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만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에 가장 중요한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와 예결위를 가져가면 정부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전부 한편이 돼가지고 오케이, 좋소 뭐 이러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당이 국회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8대 때 2008년에 우리 소위 여당이 215석 될 때 범여가 그때도
법사위와 예결위는 나누어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뭐 개원일을 법대로 지키자 하는데 법대로 안 지킨 우리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4년간 국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룰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연정 협정을 할 때라든지 이런데 6개월도 더 걸리고 합니다. 하고 기존 하던 관례 또 국회의 존재의 이런 걸 다 따져서 해야 하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저들 뽑아준 국민들에게도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 의석은 소선거구제라는 문제점 때문에 177석 대 103석이 됐지만은 득표는 우리도 42%나 득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42% 국민들의 뜻을 국회에 반영하는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일방통행은 납득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저희 경험에 의하면 여당이 자꾸 힘 과시하고 밀어붙여서 그렇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원래대로 돌아와요.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협상 과정에 민주당 보고 그 전례를 봐라. 늘 당신들이 과도한 주장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이제 국민들 생각으로는 1+4, 예. 4+1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이제 첨예한 대립으로 그야말로 일을 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지금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내대표로서 어떤 협상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뭐 하여튼 협상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계시는지. 예. 협상 전략은 국회법과 국회 존재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주장밖에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 국회는 국회를 운영하는 합의된 룰에 따라서 계속 가면 되는데 늘 자기 편한 룰만 주장하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늘 그때마다 여야가 바뀌어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하는 노영민 실장이 18대 때 민주당 대변인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에 대해서 한 말을 지금 그대로만 해주면 좋겠어요. 이 의회 독재로 가려고 하느냐. 뭐가 더 부족해서 지금 다 먹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의 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보면 누가 여가 되고 누가 야가 되든 룰을 딱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각각 주장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 눈에는 정치가 신뢰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인데 이 국가적인 위기에 민주당이 자신들이 야당일 때 했던 말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고가 나면 서로 빨리 이 밖으로 달아나려고 하다 보면 밟고 넘어져서 훨씬 늦어지고 차례차례 가면 훨씬 빨리 나가지 않습니까? 국회도 힘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빨리 갈 것 같지만은 야당의 반발, 그 다음에 정리되지 않은 정책 때문에 훨씬 더 늦어지고요. 좀 뭐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은 야당과 토론하고 합의하고 협치하면 훨씬 더 정책의 정합성도 높아지고 집행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숫자 그런 걸 많이 와봤습니다. 봐서 민주당이 너무 거칠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그러니까 법사위도 다 가져가겠다 그런 이제 입장인 거죠. 이제 법사위까지 가져가겠다고 협상 과정에서 뚜렷하게 말하지는 않고 제가 읽기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안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이빨은 빼고 주겠다 뭐 이런데 이빨 빼고 주면 받아봐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없는 것이고 체계자구 심사를 해서 법을 따듬는 게 국회 통과된 법이 58%가 따듬어집니다. 안 그러면 형편없는 법이 지나가요. 그래 따듬고도 위헌 법률이 1년에 10건씩 나오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상관 태우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고 또 원내 구성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내에 의원들도 지금 초미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임 배분 문제라든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라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좀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다수당일 때는 일당이고 다수당일 때는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상임위를 많이 배정해주면 됐습니다. 18대 때 2008년에는 제가 수석 부대표 하면서 상임위 배정을 했는데 그렇게 만족도가 높았던 적이 없다 그래요. 그때 170 몇 명 중에서 상임위 배정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위 산자위원회 갔는데 산자위도 인기 상임위 2번째인데 국토위 안 보내줬다고 항의하는 것만으로 만족도를 100% 높였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원하는 데만 보내줘서는 안 되겠다. 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꼭 필요한 상임위에 보내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에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고 있어서 특히 전략적인 상임위, 법사위라든지 예결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내대표단이 보고 꼭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좀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지만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보내고 어느 정도 채우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희망대로 배정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그 당이 처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 문제를 좀 돌아와 보면 김종인 비대위가 이제 출범했습니다만은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시각들이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혁에 대한 기대일 테고 예. 또 반대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보수의 정신마저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갈등이 심할 것 같은데 원내는 그런 과정에서 또 TK 홀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혹시나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로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우선 이제 기대하는 분들은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일을 해본 분들은 기대가 많습니다. 이분이 능력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그 방대한 독서량,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정치 상황 이런 걸 많이 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당의 비대위원을 하다가도 또 문재인 대표가 또 모시고 가. 보통 상대당에서 하는 사람 안 모시고 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교안 대표도 또 모시고 왔잖아요.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처럼 민주당을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는 꼭 필요하신 분이어서 기대가 크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우려입니다. 하나는 모시고 오기 전에는 연세가 80이나 된 분, 또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한 분을 어디에 사람이 없어서 그분을 모시고 오느냐. 당 밖에서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네. 그러나 막상 김종인 위원장을 아시는 분들은 훨씬 기대가 크고 꼭 모셔와야 한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모시고 온 다음에는 이제 우려가 너무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좌클릭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좌다 우다 그 다음에 보수다 진보다 이런 가치보다는 무엇이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만 봐야지 지금은 진영 논리로서 저거는 좌파 정책이다 우파 정책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로 꼽히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도 박정희 대통령 때 하신 거예요. 그 의료보험제도는 어찌 보면 사회주의 정책이고 그렇죠. 가장 좌파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장 좋은 정책, 중도적인 정책이 되었다시피 좋은 정책은 그 시대에 흔히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좌클릭이다 이렇게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러나 용어의 사용이라든지 이 말씀하는 가운데 보수의 가치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보수의 핵심 가치는 중시하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갈 수 없으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책 그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TK 홀대로는 지금 1년 사이에 TK를 홀대하고 안 할 일이 전혀 없어요. 비대위원회 네. 자체가. 네. 다만 이제 TK 홀대론이란 게 정서적으로 이제 우리가 너무 TK만 믿고 기대서는 안 되고 수도권이나 호남에도 득표를 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칫 들으면 TK 홀대론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당이 1년간 있으면서 TK를 홀대할 정책을 만들거나 뭐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TK 홀대론이다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수도권 규제 완화냐 아니냐 그거 하나 정도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도 비대위의 당연직 위원일 뿐만 아니라 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도 우리 경북 출신의 송원석 의원이고 이래서 TK를 홀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러나 우리가 TK 지지만 믿고 당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약한 2030 지지, 수도권 지지, 그 다음에 호남의 지지도 얻으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일 뿐이지 TK 홀대로는 전혀 저는 근거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제 김종인 대표가 워낙 그립이 세게 이제 당을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이제
주 원내대표였던 그 균형추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견제와 또는 뭐 어떤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음 흔히 분께서는. 보통 보면 우리 당 체제를 투탑 체제라 그래서 당 운영은 당 대표, 네. 그다음에 원내 대책은 원내 대표 이런데 저는 투탑이 아니라 원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중요한 정책이나 원내 대책도 당과 서로 힘이 합쳐지고 같이 동의할 때 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원내 대책도 중요한 것은 늘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당 개혁에 관한 것, 여연 개편이라든지 사무처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능단체와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내 경험이 많은 의원들과 상의를 해야 하고, 의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 훨씬 더 추진력이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들과 다 상의할 거라고 보고, 또 비대위에 초선 대표, 재선 대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립이 센 것이 추진력이 강하다는 말씀은 되지만은 그것이 독단적인 결정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과정에 저도 충분히 이 의원들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조율이라든지 가교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이제 여의도 연구소 개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국민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 싱크탱크가 와야 되는 것이 총선 패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개편에 대한 이야기 저도 여의도 연구소장을 거쳤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여의도 연구소가 우리나라의 가장 그 우수한 그 정당 전략 연구소로 그렇게 비춰져서 우리 당에 관계되는 사람이 무슨 이 당직 같은 거 맡을 때 여의도 연구소에 명함 세게 달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마친 지 뭐 6, 7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여의도 연구소가 많이 무너져서 정확한 여론조사 기능이나 소위 트렌드 예측 기능도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당의 중요 전략, 선거 전략이라든지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내줄 수 있는 기능도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해체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연구소를 정책 연구소로 할 것이냐 전략 연구소로 할 것이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략 연구소로서의 개편을 많이 주장합니다. 연구 인원이 석박사급 전문 연구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새로운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좋은 연구 결과를 브리핑해 주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의 향방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여론조사 혹은 빅데이터를 통한 민심의 향방이나 이 트렌드 이런 걸 중요하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중요 전략하는 걸로 바꾸자는 데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서 이제 아마 비대위가 그런 일을 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인원들의 신분이 보장되면 하기가 어려워서 나온 이야기가 해체론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열려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잘 되는 정당은 좋은 우수한 인재가 많이 오는데 자꾸 실패한 정당에는 우수한 인원이 안 오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기능,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민심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 당에서 여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서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소장이나 부소장 이런 분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오게 되면 실무 인원들은 뭐 거기에 뒷받침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개편이 될 걸로 봅니다. 이제 당내 문제를 조금 떠나서 지금 보수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당 재건 문제에도 관심이 있지만 최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당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낙선자 당선자 간의 어떤 말싸움 스타일의 말싸움 같은 것도 있고 합니다만 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 저희들은 이제 투표한 보존 신청이 되어 있고 선거 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고 보고, 현재 당의 입장은 부정선거라는 주장도 전부 정리해서 챙기고 있고,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주장도 저희들 정리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입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선거 관리 과정에서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숱하게 많아서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명쾌하게 먼저 해명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없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지금 전국에 한 20여 곳 정도 투표함 보전 신청이 돼 있는 데서 개표해 보면 판단이 될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선거 지고 선거에 승복하지 못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치열하게 선거운동 하셨던 분들이 부정선거라는 걸 주장하는데 외면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과정에서 일단 선거 관리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뭔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이미 노출되는 것 같고 선거 관리에 있어서 실수라든지 부실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 5일이나 일찍 해서 그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지 않고 20몇 프로나 투표하는 것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돼서 이틀이나 5일 전에 하는 이 사전투표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 그리고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심각한 측면이 있다. 말하자면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알려고 하면 누가 어떤 표를 찍은지 알 수 있는 상황. 이것은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비밀투표의 원칙은 선거관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알려고 해도 도저히 누가 찍은 걸 알 수 없어야 하는데 이게 관외 사전투표는 전자적으로 QR코드가 나가고 투표용지가 누구인데 나가기 때문에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황.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투표 제도는 무조건 정비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개표를 몇 군데 해보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선거제도 문제도 조금 이제 관심들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개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 180석 180석 정도 되면은 개헌에 굉장히 이제 열을 올릴 만한 민주당의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우파 정당에 지지하는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헌은 이제 의원 200명이 넘으면 발의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전국 이게 언제까지 갈 줄 모르고 코로나 상황이 그 다음에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선진국에서 뒤로 물러나는 이런 현상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모든 국력을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개헌 문제는 한번 열어놓으면 이게 소위 판도라의 상자라 그래서 모든 논의를 끌고 들어가는 블랙홀이고 국능 분열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개헌 문제를 들고 나면 이 사람들은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개헌은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200석이라는 게 결국 합의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자기들이 180석, 200석 됐다 그래서 여야 합의 없이 국민적 동의 없이 한다는 말은 이거 국채를 탈취하는 행위라. 우리가 200석 됐으니까 나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 헌법 개헌의 원칙이나 논리와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지난해 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할 때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 보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선거에 저들도 잘못했지만은 법 여건이 190석 가까이 되고 또 무리하게 200석 해가지고 동의되지 않은 채로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큰 국가적인 혼란과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지역적인 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 윤미향 의원의 문제라든가 또 한명숙 총리의 이 지금 뭐 소송 하여튼 문제를 이제 다시 끄집어내는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이제 국회가 정식 개원되기 전에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선 윤미향 씨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씨라고 하는 게 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윤미향 대표, 윤미향 씨죠. 의원이 된 후의 문제는 아니니까. 말하자면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애틋한 희생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팔아서 그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장사했다. 그랬었죠. 할머니가 했잖아요. 곰은 누가 넘고 제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그런 이중성에 분노하는 거죠. 첫째 그것이 문제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 그래서 심지어
박근혜 정권 때 한일 위안부 협정에 관해서도 탐탁찮게 여기고 깨려고 했다. 그랬었죠. 할머니들에게 할머니들한테 뭔가 살아계실 때 뭔가 되게 알리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자기들 일이 없어지니까 네.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국민 성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데 개인 통장으로 받고 그다음에 의혹 덩어리지 않습니까? 네. 집을 몇 채나 사고 네. 무슨 돈으로 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나쁜 것이 그 할머니들을 떠받든다고 하던 사람들이 할머니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을 한다고 완전히 대치기라 그러나요? 예, 할머니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도 너무 가정스럽고 네 번째는 민주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감싸는지 민주당이 조국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잘못됐던 것도 이 흙을 백으로 만드는 이 실체를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청와대 아마 이 윤미향 의원이 이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도 활동을 하고 뭐 이러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한일 위안부 협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 그래서 그 헌재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이고 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무효화하다시피 해놓고 3년째 손 놓고 있어요. 거의 도로 문재인 정권에서 위헌 상태를 도로 만들어 들어간 거죠. 스스로 위헌 상태를 만든 게 외국 같으면 탄핵 사유예요, 이게. 그런 일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어서 저는 위안부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더 헝클어뜨리고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문제는 이것도 사법체계,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에요.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난 것을 그거를 번복하는 절차는 재심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심 사유가 되면 재심을 하라 이거죠. 재심 없이 딴 방법으로 조사해가지고 권한 대법원보다 더 사실 확정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법상? 근데 자기들이 믿고 싶은 말만 가지고 그 판결을 뒤집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기본 체제, 상권 분립, 법원의 역할을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들어가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판결에 3억 받은 부분, 6억 받은 부분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3억 받은 부분은 대법관 13명 전원 입치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 3억 중에 1억인가는 여동생 전세 자금으로인가 수표가 들어간 이거에 대한 해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수록 한명숙 총리에게 불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유죄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반대한 대법관도 있었지만 다수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3억은 어쩔 것이냐. 그 다음에 저는 언론만 봐서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이 한명숙 사건 수사가 되기 6개월 전에 이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 하다가 비망록으로 검찰의 이 회유에 의해서 안 했다는 그분이 6개월 전에 교도 구치소에 면회온 자기 어머니에게 한명숙에게 돈 2억을 돌려달라 하라고 말한 부분이 있대.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한명숙 무죄라고 이걸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럴수록 한명숙 총리가 더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그 대법원장께서 뭐 대법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조금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에요. 아니 국민의 눈높이도 필요하지요. 네네. 필요한데 헌법상 재판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나 양형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민의 눈높이도 좀 반영이 돼야 되겠죠. 반영이 돼야 되지만 이걸 먼저 강조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는 여론재판 내지는 뭐 이런 대단히 위험성이 있는 이야기죠. 개인적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대표님한테는 조금 이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정치를 하십니까? 판사해 볼 때 보니까 조문 하나 가지고 교과서가 몇 페이지가 쓰이고 원고를 이기게 할 것이냐 피고를 이기게 할 것이냐 다투어요. 그건 물건으로 말하면 소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합리적으로 만들면 수백 수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래서 이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해서 정치에 나온 거예요. 저는 실제로 우리 지역과 관계돼서도 법률을 3건이나 바꾸었습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은 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하는 것이고 이 법 하나가 바뀌면
수만 명이 혜택을 보고 심지어 수백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창하게 말하지 않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합리적인 법에 따라서 불편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제 생각이 지금부터 처음 정치 입문 시기 때부터 지금 5선에 이르기까지 쭉 그 생각 갖고 계시면서 정치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다선들은 그 법안을 잘 안 만들고 신문에도 보도돼 네. 있지만 법안 제출 쪽인데 저는 꾸준히 관심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한 발 더 편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법을 꾸준히 메모해서 넘겨주고 그래서 지난 4년 중에도 28건인가 법안을 냈는데 뺏긴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순전히 제가 생활 가운데서 했던 것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가장 큰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거죠. 앞으로의 정치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정치를 하시고 싶습니까? 일단 원내대표도 되시고 네. 대구로서는 굉장히 큰 기대도 크고 이제는 하신데. 이런 일도 소홀히 하지는 않겠지만은 대한민국 전체의 방향,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국가 운명과 관계되는 외교적으로는 4강의 각축하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냐. 이제는 국가 전체의 경영이나 방향에 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하신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전혀 없으십니까? 이제 기회비용의 개념이니까 후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 길을 안 왔더라면 저것을 해볼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은 있죠. 저것은 저는 세계 곳곳을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 다음에 동양 고전과 불교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네. 이제 논어 명자라든지 유학 본격적인 공부 그 다음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불교 경전이나 중요한 공부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서예하고 악기 하나도 배우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네. 그런 것을 못한 이제 기회비용의 개념은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것이 자만일 수도 있지만은 어느 의원보다도 치열하게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다는데 그런 데 대한 보람과 자부심도 있어서 후회는 없습니다. 아드님한테 아드님이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드님한테도 정치를 권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정치라면 저는 조금 그런데 앞으로 정치가 훨씬 더 투명해지고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공적 봉사 생각이 있을 때 해라. 감투나 자리로서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둘 다 제 앞에서는 절대 정치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까? 둘 다 율사라고 알고 있는데 둘 다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정치 입문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걔들은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개인적인 삶이었고 이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또 다릅니다. 예. 자신의 삶, 소확행 이런 걸 찾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건데 근데 애들이 다 변호사고 이러니까 이제 공적인 일에 관심은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권할 생각은 없고 너희들이 행복한 삶이 있으면 찾아가되 어느 시점이 되면 공적 봉사를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정치가 되든 딴 것이 되든 사회 전체에 대한 봉사, 노력 이것은 게을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치인 이제 입문을 하려면 어떤 자질, 어떤 사람이 정치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또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자기 개발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저는 이제 학자마다 뭐 정치학자마다 여러 가지를 해놓았고 막스 베버 같은 분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들어오면 열정, 균형 감각 뭐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역시 그런 자질이 꼭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저는 한국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공적 이익에 대한 봉사감 뭐 나머지 이런저런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공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실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우선이다. 한국 정치의 발행이 소위 공보다는 사를 앞세운 이 사에는 당리당략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에 남을 훌륭한 정치인들이 미리부터 훈련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다가 의공이란 말이 있으면 어쩌다가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정치 철학이라든지 국제 정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된 사람이 없으니까 늘 되고 나서 손가락을 투표하고 나서 손가락 자른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선 정치인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걸 감투나 벼슬로서 생각하기보다는 공적 봉사다는 철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미리부터 훈련되고 성장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제 그 대표님은 지금 이제 판사
였던 시절과 정치인 시절이 거의 비슷한가요? 이제 정치인 시절이 더 길어졌나요? 이제 순전히 판사로서는 15년이 있었고 네. 법무관과 사법연수원에 5년이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20년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시- 지금 17년째니까 비슷비슷해 가는 비슷비슷하시네요. 거죠. 예. 전체 인생을 보시면 가장 성공했던 일이라고 하면 뭐 가장 뭐 하여튼 가장 나 이거 제일 좋아서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성취감을 느껴서 그런 느낌이 있었을 때가 있으셨던가요? 의원이 되고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개정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수천 세대가 그 혜택을 봤어요. 수천 세대가. 그건 제가 독창적으로 의견을 내서 30년 전에 그 지역에 하수도를 깔아주고 한데 그 이후로 영원히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게 한 그런 법이었어요. 악법이지요. 그래서 이 20년, 30년 지났는데 조금 예산 들어갔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안 돼서 그걸 풀었는데 전국에 5만 세대가 8만 세대가 혜택을 봐요. 그래서 이게 의원으로서의 보람은 내가 독창적으로 이 생각을 내니까 법이 통과되고 고쳐지구나 할 때 보람을 느꼈고요. 근데 판사하면서는 제가 제일 보람을 느낀 사건이 1심에서 징역 2년인가 3년을 받았는데 정인이 13명인데 13명이 전부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런데 제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 안 됐다는 걸 밝혀서 무죄한 사건이 있었는데 종친회 회장인데 종친회관을 짓는데 IMF가 오니까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을 때 종종은 13명이 연대 보증을 했어요. 연대 보증을 했는데 나중에 뭐가 잘못돼서 갚을 지경이 되니까 13명이 전부 연대 보증을 안 했다고 저 사람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한 거예요. 1심서 유죄됐고 정의는 모두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는 없다 싶어서 재판장 정인심으로 하면서 이래저래 묻다 보니까 이 정인 서는데 같다는 말이 하나 나온 거예요. 같다는 말이. 그래서 이거 밝혔을 때도 판사로서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인들이 짜고 나서 그 돈 자기들이 연대보증 책임 안 지려고 한 사람 징역 보내는 일을 쉽게 하는 걸 제가 그걸로서 밝혀내서 무죄했을 때 참 고맙고 제가 판결문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신 겁니까? 야, 거기 자기 이제 어쨌든 굉장히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님의 삶 전체를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실패한 경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내가 굉장히 뼈아팠던 게 있었다 이런 게 있다면. 근데 이제 저는 불교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 뭐 판사, 부장판사, 지원장 또 의원 하면서도 뭐 장관도 하고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삶인데 저는 이것은 그냥 타이틀일 뿐이지 사람의 본질적인 삶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보고 사람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철저하기 때문에 뭐 높은 사람도 계급만 우선 높을 뿐이지 사람이 사는 생존 조건이 이건 다 똑같아요. 새끼 밥 먹어야 되고 그만두고 나면 보통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래서 그런데 별로 거달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성공했다는 국면도 별로 없고 크게 실패했다는 국면도 없습니다. 없는데 뭐 따지면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갔던 것도 실패라면 실패고 무소속으로 된 것도 성공이라면 성공인데 이제 제가 조금 후회스러운 것은 재수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 재수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때만 해도 어찌 보면 이제 인생은 단 이례적인데 똑같이 한 번 공부해가 한 번 시험 치면 됐지 1년을 더 공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내가 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을 어디 갔다 안 갔다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왜 도전하는 일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냥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을까? 뭐 이런 게 조금 이제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분이 있어요. 뭐 영남대학이 뭐 잘못하면 안 좋다고 들립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한 번 실패하고 어찌 실패라면 실패인데 왜 그대로 했을까인데 내 지금 철학으로 보면 그대로 한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애매모호하지만 불교적인 철학이라는 게 제 그 카톡에 적어놓은 게 수연무작입니다. 인연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뭐를 하지 않는다. 그런 거에 비춰보면 뭐 썩 좋은 일도 없고 썩 나쁜 일도 없는데 그러나 이 세속적인 기준에 보면 부러워하는 그런 직책들을 많이 한 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2명의 대통령을 대구 경북이 배출을 했고 굉장히 이제 대구 경북으로서는 잃어버린 10년 뭐 정권을 내준 잃어버린 10년을 긋고 이제 정권을 창출하고 2번이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오히려 그 뭐 두 계파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친박 친이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러니까 각축을 벌이면서 지역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이 두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화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우리 지금 이미 이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 수면 밑으로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이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이제 이 두 세력의 어떤 진정한 화합은 가능할까? 이 화합이 없이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나가서 우리가 정말 통합으로 정말 좋은 지역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의 대통령을 5번이나 배출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때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그 기전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던 것이고, 소위 이제 민주화된 이후의 선거로는 이명박, 박근혜 2분이 우리 지역 출신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고향만 포항이지 정치적인 기반은 서울서 컸기 때문에 컸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버지 뿌리는 대구 경북이고 본인도 달성군의 지역구를 뒀지만은 사실은 전국적인 인물이었고 이 두 분이 대구 경북을 백그라운드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저는 딴 분들보다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강한 애정이 있었던 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원을 무슨 9선 뭐 7선인가 이래 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도 그 지역에서 단결해서 도와줘서 살아나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감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통령 됐을 때는 자기 지역을 확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뒤에 환경도 바뀌었지만 이 두 분이 되고 나서는 딴 지역보다는 관심을 가졌지만은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보면 뭐 대통령 오래 하니까 그 지역에서 뭘 다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보더라도 그 두 분이 대통령일 때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확 눈에 띄는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뭐 그런 사정이어서 아쉬움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는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저는 늘 강조하는 게 30, 40대 젊은 사람들을 대구 경북에 꼭 몇 명씩을 공천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도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놓쳐서 반드시 30, 40대 공천해서 자질이 있는 사람은 선수가 4선, 5선 돼서 국가적인 지도자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중요하고,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간의 친이, 친박 갈등 이것이 보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래서 공천 때마다 상대방을 학살하는 수준에 가깝고 하다가 운동장이 완전히 보수로 기울어졌다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뭐 저쪽으로 다 넘어간 상황에 이 화합하지 못하고 대결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제는 몰락 이후에는 저는 없어졌다고 봐요. 물론 못을 박았다가 빼면 못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듯이 그런 것만 있을 뿐이지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정치인들 중에는 친이네 친박이네 이 갈등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 아직까지 화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저희들이 재집권하려면 소위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려면 보수 지지자들의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수 지지자들끼리 갈라져서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이것이 소위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이 비판보다 훨씬 더 하거든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보수 지지자들이 생각을 모아야 되고 서로 공격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러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생겨난 것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정치인들 사이에는 친이다 친박이다 이런 이제 요번 선을 통해서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시 도민들한테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짧게 또 말씀 주십시오.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세상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구 경북 바깥에 있는 국민들에게 대구 경북이 섬처럼 고립돼 있고
너무 과거에 집착하고 이렇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는 우리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대의 흐름, 그 다음에 국민 전체의 흐름도 같이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것이 옛날처럼 무슨 군사혁명으로 무슨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지도자를 키우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끼리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풀고 해야 되는데, 신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시수원 이전 문제도 우리끼리 안에서 이 갈등을 해결 못한 걸 중앙정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끼리 단결하고 변화해야만 예전의 웅도 경북, 우리나라 3대 도시 대구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지, 그냥 정치인들에게만 예산 많이 가져와서 살려달라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같이 손잡고 화합해서 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